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한국 사람 만들기 18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열리는 조선으로 잡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이동인이라는 사람이 어렵게 그 우여곡절 끝에 일본에 건너가서 이제 결국은 그 일본의 여러 유력 인사들도 만나고 외국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네트워크 이제 형성을 시키고 이제 그런 계기는 마련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조선 정부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야인으로서 자기 이름과 같이 그야말로 야인으로서 건너가서 그 순전히 박영희하고 김옥균의 사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건너가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법을 어기고 밀항을 한 셈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정부하고 연결이 돼야지 이게 무슨 열리기 시작한데, 이때 이제 마침 이동인이 일본에 가서 활약을 하고 있을 때, 일본을 배워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누가 건너가냐면은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1880년 8월 11일 날 도쿄에 이제 그 김홍집이 도착을 하는데요. 그럼 이때 김홍집은 이제 왜 갔냐? 김홍집이 2차 수신사를, 그러니까 1차 수신사 때만 하더라도 가기 싫은 거를 그렇게 일본 측에서 오라 그래서 억지로 온다 그래서 억지로 가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가겠다 그럽니다. 이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화도 조약 때 관세를 안 매기기로 한 거예요. 관세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 그 오쿠라 이런 사람들이 시작해갖고 막 일본 물건이 쏟아져 들어오고 이제 무역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세금을 안 내고 조선 정부는 한 푼도 거기서 뭐를 걷지를 못하니까 아차, 이거 큰일 났다, 실수구나 해갖고는 1878년에 느닷없이 또 자기네 마음대로 일본한테 아무 얘기 안 하고 조선 정부가 야, 그럼 세금 걷어. 그래갖고 갑자기 세금을 걷기 시작해갖고는 그 일본 상회들이 갑자기 이제 망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군함을 보내가지고 한포 사격 훈련을 앞바다에서 하고, 그러니까 또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거 제대로 협상을 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조약을 맺으려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제는 사절단을 보낼 테니까 이제 그 조약을 갖다 재협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관세를 우리가 매겨야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김홍집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뒤늦게. 그래서 1880년에 강화도 조약이 관세를 위한 것은 임시 조치였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제는 매겨야겠다. 4년 후에.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1880년 8월 13일 날 일본 외무차관 우에노 가게노리를 만나서 관세 협정을 하러 왔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에노가 협정 초안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지금 당신이 원하는 문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 그런 거 없대요. 초안 갖고 오지 않았고 그냥 일본하고 중국이 너희들 그런 거 있지 않냐, 그냥 똑같은 거 하면 된다 그래요. 그랬더니 우에노가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거는 지금 따로 우리끼리 해야 되니까 지금 조선 거 담당하는 하나부사 좀 가서 만나갖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신허는 구로다 만나고 조약이 뭡니까 그랬고, 조약을 맺을 때는 관세를 안 매기는 거 뭔지도 몰라서 안 매겼고, 그럼 조약을 개정을 하겠다고 지금 60명의 대사절단이 왔는데, 이것도 분명 일본이 돈 다 대줘서 왔을 텐데, 그러면 뭐를 개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초안도 안 가져왔대요 지금. 그래서 그러고 다음날 이제 이노우에 가오루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노우에 가오루가 구로다랑 이제 같이 왔었던 부관으로 왔었고, 그렇지만 이노우에는 이제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리토 이런 식으로 이제 유신 3걸, 제가 늘 유신 3걸이라고 하는 기도 다카요시, 오쿠보 도시미치, 사이고 다카모리가 이 세 사람이 다 1978년에 죽으면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일본의 소위 과두정을 이어가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조선이랑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그 기억을 하셔갖고 이노우에가 어떤 입장이었던가를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노우에가 갑오개혁 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갑오개혁을 하면서 그때 와서 또 그렇게 조선을 개혁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또 고종하고 민비의 그 회방 때문에 1년 만에 포기를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일본의 명치유신을 일으켰던 사람이 조선의 개혁에는 실패를 하고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그 민족 사관에 의하면은 역시 조선 침탈에 앞장섰던 아주 그 원흉 중에 하나로 그렇게 항상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이 요때에 바로 이제 처음으로 그 외무부 장관이 됩니다. 외무 대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무 대신으로서 이제 김홍집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노우에가 김홍집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일본 또한 15년 전의 경상은, 15년 전에 우리의 상황이 지금 귀국 조선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야마구치현, 그러니까 조슈본의 하급 사무라이였죠. 이 조슈5 중에 하나입니다. 참, 조슈5 기억나시죠? 이토 히로부미하고 그 5명에서 밀항해갖고 그 1863년에 영국에 건너가갖고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 가서 우리 공부시켜달라고 했던 그 밀항에서 유학했던 그 조슈5, 장주 5골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때 야마구치현에 있었는데, 바로 폐관절약의 논의를, 그러니까 폐관전략, 열었던 항구를 걷어 닫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조약을 파기하라. 그러니까 이제 존왕양이 위정척사파였다, 내가 그때. 조슈의 하급 사무라이로서 우리 그러니까 영국하고 싸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폐관절약의 논의를 극력 주장하였습니다. 나도 그때는 쇄국주의자, 아주 지독한 쇄국주의자였다. 그런데 어찌 국세가 날로 약해지는 것을 보고 이 분함, 충정과 분함을 억누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금령을 범하면서까지 탈출해서, 그때 국법을 어기고 쇄국이었을 때 밀항을 해서 외국에 가서 천하대세를 깊이 살피고 눈으로 직접 각국의 병계를 보았습니다. 각국의 군사제도 이런 거를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슈5의 그때 일본에 무량했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환하게 깨닫고 조정에 돌아와 아래여서 바로 오늘날의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생략을 하는 거죠. 메이지 유신 이런 거는. 감히 스스로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나 귀국을 위해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병계가 비록 서양만 못하지만 그 제조한 것이 매우 많습니다. 아직 일본만큼 우리 군비 이런 게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어찌 다른 나라 사람과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동양의 나라들이 오랫동안 쇠약해서 떨쳐 일어나지 못하는 까닭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사께 상남을 권하는 것은 그런 거를 좀 보십시오. 다 좀 다니면서 보십시오를 그런 것을 권하는 것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요. 귀국이 이를 계기로 감호해서 속히 변비를 갖춰 우리와 함께 순치상이, 우리와 같이 이와 입술같이 형세를 이루어서 구라파로부터 모멸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러고 있다 우리 다 당한다. 우리도 15년 전에 나도 정신 못 차리고 전황양이하고 우정척사하다가 가서 세상 보고 이게 아니라는 거 바꿔서 지금 이제 낑낑낑낑 따라가고 있어서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선도 좀 같이 따라와서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구라파가 저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로부터 당하는 게 뻔할 텐데 그래야지 우리가 이걸 같이 막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보고 다니고 배워서 좀 가서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라고 제가 자꾸 권유해드리는 겁니다라고 이노우에 가오루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홍집은 일본에 한 달간 치료를 합니다. 일본 측은 김홍집에게 일본 주재 서양 외교관들을 만나볼 것을 종용하지만 김홍집은 모두 거절합니다. 그 대신 당시 일본에 주재하고 있던 청해 주일공사 하여장과 참찬관 황준헌과는 6차례나 만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871년에
청일 수호 조약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소혜지마가 그 다음에 가서 비준서 교환할 때 3개 국어 두례를 철폐하고 이제 이런 일을 다 하니까 그때부터 벌써 뭡니까? 일본하고 중국은 청은 서로가 상주 외교관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 일본 주청 일본 공사가 모리아리노리라는 그 영어 잘하는 영국서 유학 일찌감치부터 했다는 모리아리노리가 이제 가서 이홍장하고 이제 담판하면서 조선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때 담판하는 대화를 하면서 뭐 정삭을 주고받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바로 그때에 중국도 그러니까 일본의 공식 외교관을 공사를 파견을 해 놓은 거죠. 그게 하여장입니다. 하여장의 공사고 그 밑에 참찬관으로 그 황준헌이 이제 가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천국 사람이라고 해서 만나는 겁니다. 중국 사람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아니 이거 그냥 중국이 아니라 숭명반청이었었는데 그 송시열의 기축봉사도 이 청나라 오랑캐들하고 상대하지 않고 명을 기리자 그랬는데 이거 분명히 청의 오랑캐인데 또 이때는 또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때는 그냥 또 상국이야. 그래서 가가지고 황준헌하고 김홍집이 8월 20일 날 만납니다. 황준헌 왈 우리 조종과 귀국은 즐거운 일과 괴로운 일을 서로 함께 나누고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였는데 근래 형편을 보면 서양의 여러 나라가 날이 갈수록 넘보고 위협하니 우리 두 나라는 마땅히 더 친밀해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3년 동안이나 도쿄에 머무르면서 다른 무리들과 서로 교제하여 보았지만 이제 선생이 오시니 참으로 타향에서 옛 친구를 만난 것 이상으로 기쁜 마음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이제 서양 사람들하고 괴로웠나 보죠. 그래도 조선 사람이 오니까 뭔가 이렇게. 그랬더니 김홍집이 중국에 대한 저희 나라의 의리는 속방과 같으니, 속방이니 근일 바깥 일이 어지러운 만큼 구하고 바라는 바가 더욱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지도 편달해 주십시오. 타향에서 만난 옛 친구란 말씀은 바로 저의 생각과 같습니다. 라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런데 황준헌이 지금 대세는 실로 4,000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요. 요순, 탕, 무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옛 사람의 처방을 가지고 오늘날의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황준헌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김홍집이 오직 믿는 것은 중국이 비호하여 주는 힘뿐입니다. 중국만 믿습니다. 그랬더니 황준헌이 귀국에 대한 중국의 은의가 매우 굳은 것은 천하 만국에 그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중국이 조선을 한테 사랑하고 의리를 지키고 은혜를 베푸고 하는 거 만국이 다 합니다. 그러나 이 은의를 만세에 끝없이 보존할 생각이시라면 오늘의 급선무는 자강을 도모하는 데 힘쓰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못 지켜준다. 자강해라. 그건 뭡니까 지금? 일본 사람을 만나도 이노우에 가오로도 자강해라. 청나라 사람을 만나도 자강해라. 우리 다 당하고 있다. 못 도와준다. 그랬더니 그리고 다음 23일 날 하여장을 만나서 이제 통상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김홍집이 우리나라는 통상의 이해를 전혀 알지 못하니 대단히 민망스럽습니다. 그랬더니 하여장의 공사가 이곳 실정으로 보아 결국 귀국에서 누군가가 이곳에 오래 머무르면서 서서히 정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일 처리가 용이할 것입니다. 그 뭡니까? 상주 외교관 좀 둬라. 지금 계속해서 일본도 상주 외교관 교환하자고 그러는 건데 너희가 지금 한양에 아무도 안 들이겠다 그래갖고 하나부사 이런 사람들 그냥 동네에 와갖고 그러고 있으라 그러고 가끔 가다가 한양에 오게 하는데 지금 그래서 될 상황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도 받고 당신네들도 좀 외교관 좀 동경 같은 데다가 도쿄 이런 데다 상주를 시켜갖고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고 그러면서 여기서 상황을 파악하면서 당연히 여기 사람하고 이런 통상이 어떻게 되고 조약을 맺고 이런 거를 하면 훨씬 일이 쉬워지니까 좀 그렇게 좀 해라.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김홍집 왈
저희 나라는 아직 중국의 30년 전의 사대부들과 같아 외국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이 점이 걱정스럽고 민망할 따름입니다. 안 된다. 조선은 지금 당신 말이 있어서 그렇게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하여장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일 서양 각국에서는, 요새 서양에서는 세력 균형이라는 법칙이 있어서, 밸런스 오브 파워라는 법칙이 있어서, 만약 한 국가가 강국과 인접하여 후환이 두려우면 다른 나라들과 연합하여 견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전부터 내려온 부득이한 외교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전 시간에 이홍장이 그거를 이제 깨달았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홍콩, 상하이를 열어줬는데 그때에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와서 다 통상을 하고 다 땅을 사서 건물 짓고 공사관 열고 어쩌고 하고 보니까 자기네끼리 균형이 잡혀니까 어느 한 나라가 다 잡아먹질 못하는 걸 알고서 그래서 조선 보고도 빨리 수교를 해라. 그래서 강화도 조약까지는 이제 어떻게 온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바로 이홍장의 밑에 사람들이죠. 하여장이나 다 이홍장이 보내놓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력균형 이론이니까 균세 이론이라는 게 있다. 정말 EJ 해라. 서양 사람들하고 다 교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여장이 이제 드디어 보니까는 김홍집이 일본에 가지고 온 서신, 일본 정부에 제출했던 예조 판서가 만든 그걸 보냈는데 그 사본을 중국한테 이제 보여준 거죠. 이제 상국이니까. 그래서 하여장이 그걸 검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내주신 사본을 보니 귀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에는 세법에 관한 사항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두고 있다가 다른 항구의 개항 문제를 의논할 때 세법도 함께 제정하고 또 그럴 경우에는 지난번에 서양 사람들과 의논하여 개정한 법대로 하자고 하면 그들도 자연히 함부로 윽박 지르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제일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서양 사람들은 공리를 다투고 러시아 또한 횡포스럽기가 마치 호랑이와 이리 같은 전국 시대의 진나라를 닮았습니다. 들으니 그들은 근년에 두만강 일대에 온갖 수단을 다하여 군사시설을 하고 또 금년에는 다시 동해에 해군을 증설할 것이라 하니 이 일이 크게 염려됩니다. 블라디보스톡을 만들어서 동방의 정복자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지금 극동 함대를 갖다 배치를 하고 있고 큰 군사기지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입장에 봐서는 이거는 너무나도 화급한 일이에요, 지금. 거기에 거대한 러시아의 함대가 와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이? 네? 중국은 어떡하고요? 대책을 늦추면 변이 생길 것이니 우리나라와 귀국은 정의상 손발과 같고 한 집안과 같은지라 이를 막연히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중국 서쪽 변경의 일은 근래의 정세로서 추측해보건대 러시아 사람과 더불어 분쟁이 생긴 것이 아니나 그들의 군함이 잇따라 동쪽으로 와서 모두 도문강 어귀에 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속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워 두렵습니다. 지금 서쪽 변경에 뭐가 생겼다는 얘기는 제가 나중에 3권 말씀드릴 때 자세하게 거문도 사건 이런 거랑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때의 지금 신장 우이구르 신장 쪽에서 이슬람 반란이 일어나서 그 반란이 일어난 틈을 통해서 러시아가 중국의 영토를 빼서요. 그거를 그때 이제 중국이 군대를 일으켜서 그거를 이제 다시 이슬람 난을 이제 누르고 그리고 그 영토를 다시 조약을 통해서 받아오고 하는 아주 굉장히 복잡한 지금 문제가 전쟁과 러시아와의 아주 힘든 협상이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들어서 알아서 김홍집이 질문을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하여장이 답을 하면서 글쎄 그거는 그건데 그거와는 별개로 지금 여기 블라디보스톡에 대함대가 집결하고 있는데 그쪽 문제는 우리한테 직접
조선이나 이런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끼치지만 이거는 너무 직접적인 문제니까 이거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가르쳐 준 거니까. 그러니까 중국은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은 바쁩니다. 조선은 너무나 평화스러워요. 그때 보면은. 중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태평천국의 난부터 시작해서 그죠? 아편전쟁 하죠.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나죠. 둥간의 반란이 일어나죠. 뭐 러시아한테 연해주 뺏기죠. 정말 이 와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세력 균형을 잡아보고, 그러니까는 이홍장 같은 사람들이 대단한 게 이 와중에 조선은 그래도 어떻게 이걸 잡아보고 일본하고 균형을 어떻게 맞춰보고 이런 일들을 다 하는 와중에 뭐 이원한테 편지도 보내고 이러면서 이렇게 바쁘게 지금 정세가 돌아가는 속에서 사람들이 골머리를 썩어가면서 일본 사람들 나름대로 지금 정신없이 발벗고 뛰면서 뭔가를 어떻게 나라를 유지를 해볼까 이러고 개혁을 해볼까 하고 있는데 지금 4년 전에 김기수하고 4년 후에 김홍집은 와서 지금 하는 거를 보면은 똑같은 얘기 계속 해주는 거예요. 제발 좀 자강 좀 해라, 자강. 어떻게 이렇게 넋을 놓고 있을 수가 있느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의 김홍집이 하여장한테 지난해에 200상께서 보내신 서한에, 200상이 누구냐? 바로 이홍장입니다. 이홍장이 이의원한테 편지를 보냈었던 거죠. 빨리 일본하고도 뭐를 하고 준비를 해라라고 계속 이홍장도 이제 그랬었던 거죠. 200상께서 보내신 서한에 근일의 정세를 상세히 서술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많은 계책을 알려주신 데에 대해 온 국민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야의 기풍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로지 경학을 고수하는 것만을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쵸? 그때도 국희라는 문부성 관리를 만나서 당신에는 주자 성리학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네, 주자 성리학밖에 없습니다라고 김기수가 답한 거랑 지금 똑같은 대화가 4년 지났는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하루아침에 열어젖힐 수 없으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백상의 이홍장의 서신에서도 각하께서 보내신 편지를 들어 일깨워주고 동양의 공정을 언급하셨으니 저희 나라가 각하의 걱정을 끼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랬더니 하여장이 또 얘기를 합니다. 제 견해로는 러시아의 사건은 잠옷 긴급합니다. 현재 해내 각국 중 오직 미국만이 민주주의 국가이며 또 그 국세가 부강합니다. 미국은 여러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신의를 강조하고 극단적으로 자신의 편리만을 도모하거나 독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에 그들이 찾아와서 호의적으로 통상을 요구하니 만약 일본에서 개정하려는 조약과 비슷한 초안으로 조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반드시 기꺼이 응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타국에서 통상으로 오는 자도 반드시 미국과의 조약을 참조하여 혼자의 의견대로 하지 못할 것이니 일체의 통상 권리를 모두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벌써 중국 사람들도 알아요. 미국하고 해라. 제일 그래도 어쨌든 탐욕스럽게 안 구는, 제일 덜 제국주의답게 구는 게 지금 미국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미국하고 하라는 거죠. 이홍장이 지금 미국하고 이걸 맺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고, 결국은 1882년에 가서 아예 막원충 시켜가지고 조약문까지 다 써주면서 조비소통장제가 맺게끔 하는 거가 그런 연유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만국과 더불어 교섭하는 것은 이익은 있으나 손해는 없습니다. 통상교역을 해보니까 저렇게 와갖고는 열나고 난리를 쳐서 전쟁까지 치르면서 어쩔 수 없이 통상을 해서 열긴 했는데, 해보니까 희한한 일이, 처음에는 저쪽 서양 놈들만 이득을 얻을 줄 알았더니 이게 보통 좋은 장사가 아닌데, 국제통상이라는 게, 무역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데
이건 아무한테도 손해 안 된다. 그러니까 제발 해라.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전부 다, 야, 우리는 하나밖에 없고 10나라랑 통상을 하면 우리나라에 없는 물건, 그러면 우리가 10개를 팔면은, 그러면 우리는 뭘 갖고 먹고 사느냐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해서 교육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다 위정적 사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익현이 그래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개국을 반대하는 도끼상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만세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 만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기회다. 열어라. 개국해라. 만약 굳이 관문을 닫고 거절하려다가 다른 날에 뜻하지 않는 파란이 생겨 일이 다급해졌을 때 조약을 체결하면 그때는 엄청나게 큰 손해를 입을 겁니다. 미국이 굉장히 우호적이니까 아주 좋은 조건으로 조약을 맺어줄 테니까 지금 일본하고 해서 미진했던 부분까지 다 맺어버려갖고 좋은 조건으로 맺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일본 것도 그거에 따라서 바꾸면 되는 거고 딴 나라들도 거기에 다 맞추게 될 테니까 이렇게 좋은 게 어딨냐. 그러니까 하라 그러는 거죠. 8월 31일 날 김홍집은 도쿄 문묘를 방문을 하고 가갖고 딴 건 안 보는데 문묘는 방문을 합니다. 도쿄도 역시 그 에도 시대의 6.25 주작을 적극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문묘가 거기도 대성전이 있는 거죠. 사진에 근사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지도 또 접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 할 때 극진하게 할 수 있는 대로 다 대접을 지금 해주는 거죠. 김기수 갔을 때도 그랬고 그때도 메이지도 보고. 그리고 드디어 9월 6일 날 김홍집 귀국 이틀 전 황준헌이 김홍집에게 그 유명한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조선책략이 저는 이거 하기 전에 조선책략이 무슨 황준헌이 출판했던 무슨 책이 있었는 거를 이렇게 한 권 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황준헌이 줄 때 뭐라 그러냐면요. 지난 우리가 대여섯 번 만나서 하여장공사고 내가 당신한테 계속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걸 다 설명을 했는데 도저히 말로는 설명이 안 되고 지금 그동안에 설명한 것 갖고는 안 돼서 내가 지금 며칠 밤을 새면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봤다. 이거 가져가서 너희 조정에서 한번 같이 읽어봐라 라고 해서 그게 거기서 며칠 동안 급히 써서 준 게 그게 조선책략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이제 유명한 규절이, 러시아가 낭진, 진나라, 이때 진나라 같은, 처럼 영토 확장에 주력해 온 지 300여 년, 그 첫 대상은 유럽이었고, 다음은 중앙아시아였으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동아시아로 옮겨졌으니, 그 첫 번째 대상이 마침 조선이 되어 그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러시아는요, 1812년에 나폴레옹 전쟁에서,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유럽을 호령하던 거를 나폴레옹을 꺾은 게 누굽니까? 영국하고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침공했을 때 러시아가 나폴레옹 그 군대를 그 유명한 동장군, 겨울에 이제 그 동장군과 합쳐서 완전히 괴멸을 시키고, 그리고 유배 갔던 나폴레옹이 다시 또 나와서 그래서 군대를 일으켰던 거를 결국은 웰링턴 장군, 영국이 주도하는 웰링턴 장군의 군대가 워털루 전투에서 또 한 번 격파해서 이제 완전히 나폴레옹 시대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하고 러시아가 패권자로 부상을 하면서 그 대신 둘이 뭡니까? 영국은 그때부터 바다로 뻗어나가죠. 그래서 완전히 해양제국을 건설하면서 인도 해갖고 홍콩, 중국 해갖고 쫙 바다로 해양제국을 건설하고, 러시아는 해양으로 내려오지 못하니까 이제 내륙으로 계속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한 대로 유럽이었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아까 그 중앙아시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1, 2 사태가 이제 또 벌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1860년에 연해주까지 점령을 하니까는 완전히 이제 유라시아 대륙을 다 아우르는 엄청난 제국을 이제 건설하게 되고, 그 마지막이 블라디보스토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러시아가 제국을 건설해오는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약한 나라 들어가서 다 집어삼키는 모습이 너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니까요. 영국은 뭡니까? 영국은 갖고 통상하는 거고. 완전히 다른 대륙 세력하고 해양 세력의 이 엄청난 차이가 그냥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다면 오늘날 조선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막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없을 것이다. 조선 책략에 나오는 얘기.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은 오직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맹약을 맺으며 미국과 연계함으로써 자강을 도모하는 길뿐이다. 틀린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이게 무슨 지금 뭐 조선을 어떻게 하려는 내용입니까? 그냥 중국도 자기 코가 석자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나라인데 어떻게 지킬 수가 없는데 조선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데 만주도 위협이 되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니까 좀 조선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편지 보내고 사람 보내고 일본에 오면 또 만나서 붙잡고 앉아갖고 얘기해주고 안 되니까 책까지 써서 주면서 이렇게 좀 하라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근데 조선 책략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역사책에서 우리가 배워서. 뭐가 일어나죠? 조선 책략 가져와서 영남만인소라는 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유림이 다 들고 일어나서 러시아가 우리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왜 러시아고 왜 갑자기 러시아고 아니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 일본하고 뭐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제 들고 일어나갖고 의정척사파가 들고 일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조선 책략이 지금 이렇게 해서 드디어 어쨌든 김홍집 손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날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이노우에 가오루가 또 김홍집을 만나서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에 군함 16척을 집결시켰다. 만일 러시아가 부동함을 찾는다면 당연히 중국이나 조선의 눈독을 들일 것이고 조선은 서양 국가들과 아무런 조약도 맺지 않았고 국제법도 준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선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더라도 아무도 개입할 수 없을 거다. 따라서 조선은 미국과 같은 서방 국가들이 조약 체결 여부를 타진해 오면 거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그러고 중국. 이게 지금 뭐 청나라가 조선을 침탈하려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조선 침탈하려는 야욕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발 자강 좀 해라. 아니면 우리도 힘들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고. 그랬더니 김홍집이 이노우에 보고 당신이 해준 얘기들도 다 글로 좀 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노우에가 또 밤새서 또 열심히 써서 또 다 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단한 계략서 2개는 얻어가는 겁니다. 일본 최고의 외교관하고 황준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황준헌이 이때는 그 학과 출신인데 그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첫 그 임지로 여기를 왔었던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총영사를 몇 년을 하면서 굉장히 그 큰 일을 많이 합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보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일들을 이제 열심히 해갖고 그때 이제 큰 그 미국 대륙횡단 철도를 건설하면서 이 중국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이제 건너가서 거기에 노예같이 일하고 그러면서 인종차별 당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모여서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한 번 청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는 이 배신자들이라서 안 받는다라고 청의 정책이 그랬는데 하 여장이 아니 가서 보니까 이 화상들이 돈이 엄청 많고 나라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거 말이 됩니까? 그래갖고 법을 바꾸게 해갖고 이제 중국 사람들도 다시 미국에 갔던 그 화교들이 마음대로 중국에 고향을 찾을 수 있게 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도 바꾸고 그리고 그렇게 그 시인으로서 유명했다 그럽니다. 이 당시에 그 중국 특유의 그걸 풍을 만들어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그리고 개혁에 그렇게 그 큰 일을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결국 이 사람도 중국에서 실패하고는 물러나지만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그 인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노우에 가오루, 황준헌 이런 당대 최고 일본과 중국의 이 두뇌
그 지략가들로부터 책을 한 권씩 이제 얻어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노우에가 일본이 그 다음날 또 만나서 일본이 곧 사절을 파견하여서 한양의 일본 외교관들을 상주시키는 문제를 다시 협상을 할 거다라고 이제 그 좀 하자, 좀 서로 이거 상주시키자. 그랬더니 귀국해서 조정에 보고하고 논의할 때까지 사절단은 파견하지 말아달라. 그랬더니 이노우에가 당시 청과 러시아 간의 1, 2 사건, 아까 둔간 반란 사건입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비록 조선은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무관심하지만 일본은 그럴 수가 없다.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대해서 극도로 우리 불안하다. 조선이 서구 열강과 조약을 빨리 맺고 외교관 상주하는 것도 빨리 좀 하고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당신들을 위해서 좀 해라. 이제 그럽니다. 그랬는데 요때에 김홍집이 이동인을 만납니다. 이렇게 그냥 추정해 보는데 8월 25일에서 8월 23일 사이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게 가능했던 게 김홍집 수신사가 도쿄에 와서 묵고 있는 그 여관이, 그러니까 묵는, 그 당시 여관, 호텔이 없었을 테니까, 여관이 뭐냐면, 히가시 혼간지, 역시, 그렇죠? 그러니까, 동본원사 도쿄 분원에, 그러니까 원래 동본원사 본부는 교토에 있는데, 지금 항상, 올 때도 거기를 항상 들려서 도쿄에 오지만, 도쿄에 와서도 역시 본원사 도쿄 지소에 이제 거기에 묵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동인도 와서 거기에 와서 이제 묵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막 교토에서 득도시까지 마치고 도쿄에 와서 같은 건물에 이제 묵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섣불리 나타나지는 못하는 거죠. 지금 자기는 밀양에서 와 있는 불교 승이고 일본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 따로 이제 그런가 서로 이제 모른 척하고 몰래 다니고 이랬었겠죠. 이 그림이 지금 그 당시에 그림이고, 요게 도쿄에 있는 혼간지 사진인데, 이것도 동경 지진 때 타버려서 지금 있는 거는 그 후에 이렇게 콘크리트로 세운 거더라고요, 지금. 근데 요건 옛날 사진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가져온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때에 일본,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본이 김홍집한테 인천도 개항을 하죠. 왜냐면 강화도 조약 때 그랬거든요. 외관만, 그러니까 부산만 개항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서서히 2개 정도의 항구를 더 개항을 하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조선 측에서는 이제 끊임없이 지연을 하고 있어서 지금 1880년인데도 아무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제물포를 열자, 거기를 좀 열어라. 그래서 제물포를 다음 개항을 부산, 제물포, 그리고 이제 원산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물포는 우리 한양 바로 코앞이라서 이제 안 된다 그러는 거. 한양 코앞이라서 하자는 건데 한양 코앞이라서 안 된다 그러는 거고. 원산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원산이라는 게 뭡니까? 블라디보스톡에서 내려올 때에 그거를 감시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산을 자기네 거점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지정학적인 전략적인 고려까지 있어서 원산을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조선에서는 원산을 왜 반대하는 줄 아세요? 거기 우리 이성계 태조의 고향이라서 그 근처에 그 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는 영흥부에 외국 사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원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가갖고 1882년에 제물포하고 원산을 다 엽니다. 그래서 최초로 우리나라가 새 항구가 열게 되는 게 부산, 인천, 원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와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자. 그러면 이제 의논을 하자라는 얘기 하는 데다가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면은 외교관 상주하자 그랬더니 그거 기다려봐라. 그리고 이제 제물포 하나 좀 더 열자.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김홍집이 버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동인이 자신이 직접 김홍집에게 인천 개항을 건의하겠다라고 오쿠무라 엔진한테 그래요. 그랬더니 스즈키가
도쿄의 본원사 주지죠. 스즈키하고 하나부사 그 일본 외교관은 이동인이 밀항에서 일본에 체류하겠다는 사실이 밝혀져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너 그러다가 아니 김홍집이 너 뭐하는 놈이야? 그러면 너 꼼짝없이 잡히는데 온갖 법 어길 수 있는 법은 다 어기고 지금 여기 와 있는데 그 말이 되냐 그랬더니 이제 이게 다음에 또 그 기록입니다. 일본 측의 기록입니다. 동인이 말하기를 내가 일본에 들어온 것은 국은에 보답하고 불은혜 불은혜 뭐죠? 부처님의 은혜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인데 나라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조치가 있어도 우려하지 않으니 바라건대 수신사를 배할토록 하여 달라고 하다. 하나부사 스즈키 모두 탄복하여 수신사에게 면회하도록 하였다. 동인이 무릎을 가까이 하여 지난해 나라를 위해 이곳에 와서 교토, 도쿄에 있으면서 일본의 귀관은 물론이고 제야의 뜻 있는 사람들을 접하여 그 의도하는 바를 탐지하여 보니 조선에 대하여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나라를 계명에 이르게 하는 것뿐이라고 말하다. 라면서 이제 이동인이 김홍집한테 느닷없이 이제 숙소에서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하나부사의 말을 용납하여 수신사께서 귀국한 후에 적절한 주선이 있기를 바란다고 온갖 말을 다하여 설득한다. 그러니까 이동인이 이제 가서 하나부사 말대로 좀 가서 조정을 설득해서 인천을 개항하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이동인이 적극 무릎을 맞대고 이제 김홍집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김홍집 수신사가 무릎을 치며 오호라 여기에 기나마가 있어서 이런 기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 국운에 보답하려 하니 감명스러운 바다. 김홍집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때부터 친밀이 되었고 만사가 뜻과 같이 되니 그 후로는 하나부사가 크게 나를 신임하게 되다. 이러니까는 김홍집이 그건 김홍집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횡재 아닙니까? 말도 안 통해.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한데 그저 외국 사람만 만나가지고는 여태까지 중국 사람 만나고 일본 사람하고 만나갖고 그냥 뭐 이거 해서 못 알아듣겠으니까 책 달라 그래서 책이나 받아갖고 지금 가면 골치 아파 죽겠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산적한데 가서 조정에 가서 얘기만 하면 꾸중 들을 것만 뻔한 일인데 뭐 인천을 열내느니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지금 가서 외교관을 뭐 한양에 상주시키라 이런 말이나 지금 해야 될 곤란한 입장인데 아니 웬 젊은이가 나타났는데 처음에 보니까 일본어 비슷한 걸 입고 있어 일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조선말을 술술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일본말을 유창하게 하고 와서 일본 사람 다 알고 있고 서양 사람까지 다 알고 있고 내가 이게 다 조선을 개명시키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라고 했더니 김홍집 입장에서도 진짜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어떻게 이런 젊은이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자. 나랑 같이 가자 그래요. 그래서 김홍집이 그냥 데리고 가버려요.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그 와중에 이동희는 영국 사람 그 세터한테 윤웅열도 소개합니다. 윤웅열이면 윤치호 좌홍 선생의 아버지예요. 이분이 나중에 별기군을 만듭니다. 최초의 서양 군대를 만들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이때에 맺는 인연으로 통해 갖고 다음 해에 신사유람단이 나올 때 자기 아들 윤치호를 보내서 후쿠사와 유키치 밑에 보내가지고 동인사에 유학을 시켜서 유길준하고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 되는 거가 이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이런 거를 이동인이 뒤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윤웅열은 수신사 김홍집을 따라온 거죠. 수행하고 왔었던 거죠. 그래서 윤웅열은 일본 체류 기간 동안에 이동인의 주선으로 흥하회에도 참석합니다. 이 흥하회라는 게 이제 나중에 흥하회가 뭐냐면 아시아가 같이 흥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지식인들하고 관료들이 조선 사람들하고 조선 사람은 이제 이동인이 최초였지만 중국 사람들 하여장, 황준원 이런 사람들을 중국 대사관에 공사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맨날 이제 그 세미나하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아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변화하면서 뭐가 됩니까? 대동아 공영권, 이제 이런 문제가 돼서 사실 민족사관에서 또 보면은 또 아시아 침탈, 대동아 공영권의 맹하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지금 상황은 아시아 사람들이 진짜로 좀 뭉쳐서 뭐를 해야 되는 거고, 제발 좀 특히 조선이 자강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서양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고, 아시아가 어떻게 그럼 같이 흥할 수 있느냐를 논하는 이제 그러한 집단이었었던 거죠. 거기에 또 이제, 거기 이동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동인이 거기에 참여해서 보낸 편지도 있고 그런 것, 제 책에는 자세하게 이제 수록을 해놨는데요. 아무튼, 그러면서 윤흥열을 또 데리고 또 가가지고 세토를 이제 소개를 해서, 세토는 1882년 9월 2일자 일기에 윤흥열과의 만남을 기록을 합니다. 아사노는 점심때 윤흥열이라는 아주 점잖은 조선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는 40세 정도며 중군장, 대령으로 특명 전권대사 김웅집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조선 말 외에는 베이징 말을 몇 마디, 중국말 몇 마디 할 줄 몰랐으나 칼과 포크를 아주 능숙하게 다뤘다. 참, 이미 그런 거를 어떻게 훈련을 하고 왔는지, 하여튼 이 대단한 윤보선 대통령 그 집안입니다. 윤치선, 윤치영 그 집안입니다. 바로. 그는 외모는 일본 사람과 비슷한 데가 많았다. 내가 그에게 내 사진과 은으로 된 접히는 펜과 연필을 주자 그는 매우 기뻐했다. 그는 진보당의 일원인 것 같았지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 온 김홍집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 조선을 열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있는 걸 봐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이라 해서 프로그레시브라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진보당 일원인 것 같았지만 자신이 외국인을 만났다는 사실이 일본 신문에 보도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신경을 썼다. 그렇죠. 이거 지금 조선에 또 잘못 알려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혼이 나니까 이 일본에 괜히 가서 왔다 갔다. 이제 굉장히 조심을 하는, 나름대로 굉장히 감이 있는 분이었던 거 확실합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또 윤흥열하고 만납니다. 윤흥열하고 세토가 또 이제 만나면서 하나씩 이제 외국과의 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홍집이 이동인을 귀국길에 대동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동인은 히가시 홍간지로부터 1000엔을 빌려서 등유등불, 케로신 램프. 말씀드렸죠. 이 당시만 고래잡이, 그러니까 페리가 올 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고래잡이에 앞장서고 있었고, 고래잡이를 한 이유가 특히 향고래에서 나오는 기름이 그렇게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연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계, 등불, 가로등, 이런 촛불, 이런 게 전부 다 고래기름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석유가 발견이 되고 그 석유를 케로신이라는 걸로 만드는 발견되기 전까지는 고래등. 근데 이때 벌써 이제 케로신이 보편화가 됐으니까 이거 희한한 거다. 냄새도 안 나고 끝없이 타는 거고 불이 환하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거 보여주겠다고 이제 케로신 램프, 성냥, 시계 등의 물건을 사는 한편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사진, 책 이런 거를 잔뜩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오쿠무라가 이제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 번 극비로 귀국해야 할 사정을 말하고 머지않아 다시 오겠노라고 하니 말릴 수도 없는 일이어서 지난날 수신사 일행과 같은 배를 타고 출발하였습니다라고 보고서를 써놨어요. 지금 다 소개하고 김홍집까지 해서 소개를 했더니 느닷없이 지금 귀국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돈이나 빌려달라 그래갖고 돈 빌려줬더니 그거 갖고 물건 잔뜩 사갖고는 나중에 올게 그러고는 이제 그냥 그 자리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신문 보도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작년 9월 다녀간 조선 사람 이동인은 귀국했다. 그는 단발을 하고 유럽 옷을 입었다. 그는 일본말을 유창하게 하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계몽시키고자 한다.
지난 9월부터 일본에 머무르고 있으며 조선의 문명화를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동희는 치토세마루를 타고 12월 1일 부산에 도착하여 육로로 한양으로 향했다. 유럽옷을 입고 허리에는 번쩍이는 금 시계줄을 차고 머리도 유럽식으로 한 그는 일본 사람처럼 도쿄 사투리를 쓴다. 아무도 그를 조선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매우 지적이고 고매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해서 김홍집이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김홍집이 곧바로 민영익한테 소개를 해서 민영익이 곧바로 고종한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때에 고종이 확 바뀌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면서 그래 열자 하면서 갑자기 열기 시작합니다. 그게 1882년. 그래서 신사유람단을 꾸립니다. 신사유람단을 꾸려가지고 1883년에 보내죠. 그래서 이제 윤치호부터 시작해서 어윤중 이런 사람들이 다 건너와가지고 후쿠사와 유키치 만나고 유학생 남겨놓고 그리고 시찰을 하고 다니고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다른 한편에서는 영남만인소가 일어나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느냐? 지금 어떻게 서양 오랑캐한테 일본 외 오랑캐들한테 나라를 열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이냐라면서 영남의 유생들이 일어나서 정말 10,000명이 사인을 했는지 몰라도 정말로 그 유생들의 조직력도 대단합니다. 그걸 가동을 시켜서 이런 거를 써서 바치고 홍제학 상소,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홍제학 상소 이런 상소들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고종이 거절을 하면서 계속 하는데 그러고 김옥균도 일본을 건너갑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되면서 신사유람단은 조직은 다 하지만은 자기는 신사유람단에 따라가지 않고 조금 늦게 이제 일본에 건너가고 그러면서 그 신사유람단이 일본을 다 보고 다 이제 처음으로 보고서는 우체국 공장 군대 하여튼 신문 만드는 거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 다 보고 농장 이런 거 다 보고서는 이제 다들 공부해갖고 적구해서 이제 나라에 귀국해갖고 이제 이거를 펼치자라고 해서 김옥균하고 다시 나가사키에 도착을 해갖고 조선으로 건너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벌어집니까?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대원군을 또 청이 잡아가고 그러면서 잠깐 일본 와서 배우고 그렇게 어렵게 열어서 잠깐 일본 와서 배우고 있는 사이에 세상이 또 거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김옥균이 나가사키에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역사가 우리 조선 말의 역사라는 게 하여튼 우리가 정확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이게 동력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화나 개국이라는 건요. 사실 불가능했었던 일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김옥균이 누구였는가? 그 김옥균이 누구하고 개화를 노렸는가? 중인들하고 스님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우연과 우연 해서 그래도 어떻게 김홍집하고 이게 연이 닿아서 또 하필이면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생각보다 개방적으로 이동인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또 가서 그나마 열었는데 열려고 해서 그렇게 급히 꾸려서 신사유람단을 보내지만 물론 신사유람단 떠나기 전에 벌써 이동인은 사라지고
행방불명이 되고, 그러고도 건너왔는데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연다라는 게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한번 고착된 거를 체제와 제도와 그 이권, 이해관계라는 거가 정말로 바뀌기 힘듭니다. 너무나 가야 될 방향이 뭔지가 그냥 너무나 명확하나, 무슨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죠. 제가 봤을 때 이론의 여지가 없이 그냥 빨리 개국하고 그냥 빨리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모든 나라들이, 이웃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하라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종용을 하는데도 안 하기로 작정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정말로 그 지도층이 얼마나 지도부가 깨어 있느냐, 얼마나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아느냐가, 조선은 이때부터 이미 망했습니다. 1910년에 망한 거 아닙니다. 이미 나라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자꾸 너무 우리의 어두운 역사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힘든 일 당하고 잊어버리고 싶은 일 수두룩하고 실제로 일어났는지 의식적으로 지워버린 기억들도 다 누구나 있을 거고, 아픈 상처 많을 거고, 그 상처 다 덮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없는 척하고 아니었던 척하고 살면 사람이 지정신에 못 삽니다. 자아가 형성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신분석학에서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아픈 경험, 곤란한 경험,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경험, 그거를 자기가 직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왜 이랬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극복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오늘도 그렇고 지난 시간도 그렇고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하나도 안 가리킵니다. 아예 없습니다, 논의가. 이름조차도 처음 들어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상황 전개를 보면은 제가 알았던 거하고 또 너무나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고, 일본의 입장?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람은 이때 벌써 호시탐탐 조선을 어떻게 침탈할까 이미 다 계획 짜놓고 정한론 때부터 지금 이거 하고 있었을 거였는데, 지금 이노에 가오루가 하는 얘기를 보나, 하여장이 하는 얘기를 보나, 황준원이 하는 얘기를 보나, 지금 무슨 자기네가 조선을 점령하려는 지금 거기는 아예 꿈도 못 꾸고 있어요. 더군다나 일본에서는 정한론이라는 걸 일으키는 사람마다 족족 지금 그걸 다 꺾고,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그런 거를 꺾으면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 자강하자 그러는 거였었던 거고, 그런 거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일본을 주도하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나오는 이노우에 가오루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 역사에서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조선을 침탈하는데 앞장을 서서, 심지어는 조선 책략 이런 것도 마치 무슨 조선을 어떻게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또 일본에 뭘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책략의 일환으로서, 따라서 영남의 유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에 반대하는 거는 우국충정해서 민족주의에 입각해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저도 막연히 좀 그런 생각 속에서 이거를 읽었는데, 이거 지금 제가 혼자 찾은 자료도 아니고요. 다 있는 자료입니다. 저 이동인 자료 같은 거는 그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의 김영구 선생님, 명예교수님이시지만 김영구 선생님 같은 분이 다 연구를 해놓으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걸 그냥 찾아내가지고 이제 연결시키는 거, 그 작업만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게 왜
왜 전에는 이게 알려지지가 않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쓰는 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사를 어떻게 봐야만 한다라는 그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이런 식으로 역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흔들립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흔들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어디에다가, 3.1운동 때에 조선의, 그러니까 3.1운동이 아니라 나라가 1910년에 나라가 없어질 때요. 나라가 없어질 때 조선이 굉장히 조용했다. 그렇죠? 의병이 있었지만 의병이 을미의병, 그러니까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민중전이 시해된 거에 대해서 또 면함, 최익현 이런 분들이 70노구로 이끌고 또 의병을 일으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1910년이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국이 조용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용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렇죠? 어떻게 나라가 없어지는데 조용할 수가 있나? 근데 지금 역사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으면요, 그러면 조선이 무너진 거를 정말로 슬퍼할 사람이 누구였을까? 조선 사람 중에서 지금 불교 스님들이 그랬겠습니까? 500년 동안 핍박을 받았는데 천주교 신자들이 조선조가 없어지는 것을 슬퍼했겠습니까? 천민들이 그랬겠습니까? 여성들이 그랬겠습니까? 서출들이 그랬겠습니까? 무반들이 그랬겠습니까? 굉장히 역사가 우리가 아는 거랑 달라집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1910년에 아무도, 있었죠, 물론. 을사보호조약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도 거의 유일하게 기리는, 그때 당시에 나라 뺏기는 그 슬픔 때문에 자결한 분, 우리가 기억하는 분 한 셋밖에 없어요. 둘? 보통 누구죠? 민영환, 민충정권. 왜? 민씨 집안인데요, 지금. 당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매천, 황현 정도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 나머지 분들은 무덤덤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조선 사람들한테, 자기네 백성한테 이런 선택지를 주는 나라같이 나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나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정부가 없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 정도였다고 봅니다. 그 정도였다라는 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너무 앞서가는 말씀을 또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아픈 역사를 배워가는 어떠한 틀이, 제가 말씀드린 틀이 그동안에 생각하셨던 거랑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자꾸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래도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 드리면서 넘어가려고 그렇게 또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모군란이 일어나면서 청이 어떻게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개국의 문제가 어떻게 후퇴를 하면서 하는 또 아픈 역사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